오늘 제목이 DT 여정을 위한 기업의 데이터 활용 전략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어떤 디지털 경쟁력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고민을 하고 어떤 일을 수행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종 타스크와 사례들을 좀 공유하는 자리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요새 너무나 이제 이미 구시대적인 용어처럼 돼버린 것 같습니다. DT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하지만은 이제는 그 구시대적인 용어 자체가 이미 필수적인 용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생산이나 품질 쪽에 혁신을 바라고 있고, 금융 쪽에서는 새로운 어떤 금융 상품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3, 4년간의 소위 말해서 좀 약간 이머징한 어떤 프로젝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도 나도 우리도 그냥 데이터 레이크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분석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기업들과 많은 기관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가지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생각하고 있는 데이터를 뭔가를 분석을 해보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굴을 해보자 라고 아주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무진들에서 그 아주 품질이 좋지 못한 데이터와 관리되지 못한 그 데이터들을 아주 무한적으로 반복해가는, 그리고 또 여전히 오류를 담고 있는, 그를 통해서 잘못된 의사결정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여전히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냉철하게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수만의 데이터 레이크 프로젝트들이 발생을 했을 거고, 수만 번의 어떤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들이 수행됐을 겁니다. 과연 ROI 측면에서 과연 그것이 과연 성공적이었느냐, 정말 성과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을 냉철하게 되짚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전체적으로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앵코아는 그동안에 데이터 한 25년 정도 고객들과 함께 데이터 전문 기업으로서 고객들과 함께 데이터를 다루고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왜 이러한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타스크를 위해서 어떻게 진행됐었느냐라는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보자고 합니다. 데이터를 결국은 활용을 한다는 것 자체는 누군가는 기업 내에서, 기관 내에서 데이터를 공급할 주체가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그 데이터를 활용할, 소비할 주체가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IT 관리자 쪽은 아마 데이터 공급의 주체가 되는 경향이 많고요.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쪽, 현업 쪽 같은 경우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어떤 소비자의 측면들이 많은 거죠. 일단 먼저 데이터 공급적인 측면으로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들을 운영을 한다라고 봤을 때 그 안의 시스템들은 과연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이겠죠. 데이터를 먼저 활용을 하려면 데이터를 식별을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쪽에 있는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예전에 DW나 마트를 구성을 했었고 또 최근에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자체는 데이터의 식별과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데이터 표준하고도 문제가 됩니다. 데이터 어떤 표준이라는 어떤 것들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소위 말해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하겠다, 뭐 DT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마치 그 불교의 윤회 사상처럼 내가 잘못된 데이터를 가져왔네라고 해서 데이터 자산이 잘못 관리가 되고 있어라고 해서 데이터 표준부터 다시 살펴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 데이터 표준, 뭐 데이터 식별 이해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은 데이터 값들이 가지고 있는 품질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혹은 뭐 작게는 전통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든가 데이터 마트를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원천에 있는 데이터들이 업무 시스템들이라든가 각종 원천 데이터 소스에서 가져올 건데 그러한 원천에 있는 데이터 소스에 대한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면, 값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한들, DW를 구성을 한든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석가들이, 데이터 분석가들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제는 단순하게 분석 쪽으로만 접근했던 것이 아니라 데이터 아키텍트, 나는 데이터 모델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내가 분석을 하려고 하는 그 담당자들이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몇몇 개발자들 외에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침투할 경로를 찾을 때는 데이터 모델을 찾듯이 그런 어떤 데이터 어떤 아키텍처에 대한 측면들도 결국적으로 분석과 활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 공급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 어떤 그 식별과 이해 그리고 여러 가지의 품질,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적인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소비적인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고 데이터 분석가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될 때 상당수의 부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어떤 수학적인 지식과 알고리즘 지식을 통해서 데이터의 어떤 알고리즘과 파라미터 튜닝과 데이터셋과 이런 전처리를 통해서 데이터 모델을 만들죠. 하지만 데이터 모델을 하나 만드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분석 모델을 만드는 거 이런 과정을 살펴보게 될 때 사실상 80% 이상 혹은 90% 이상의 시간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검색해 오고 가져오는 데 소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지속적으로 기업의 어떤 경쟁력에 대한 강화 또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한두 번에 이루어져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찾아서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을 해야 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상당수의 시간들이 그 데이터의 존재 유무에 대한 파악도 어렵고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이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지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분석에 대한 얘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 활용에 대한 얘기겠죠. 실제적으로 앵커와도 수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굉장히 뭐 좋은 실력을 가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지만 저희가 금융, 제조, 유통 수많은 산업 도메인에 가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데이터 분석의 가장 핵심은 실제적으로 그 현업들, 도메인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죠. 유통이면은 유통에 대한 전문가, 유통 마케팅에 대한 전문가, 유통 세일즈에 대한 전문가, 병원이면 병원 업무에 대한 도메인에 대한 전문가가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같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제너럴한 어떤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인 어떤 도메인 현업들의 어떤 전문 지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갭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분석가들이 실제적으로 현업의 도메인을 이해를 해서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의 트라이 앤 에러를 하는 것보다 현업들이 조금 더 나은 툴킷을 가지고 약간의 어떤 지식만을 가지고 더 분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것을 저희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어떤 제너럴한 어떤 분석 지식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 효과 자체는 훨씬 더 지속적이고 더 강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수많은 돈을 들였던 데이터 레이크, 지금도 많이 돈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레이크에 실제적으로 어떤 리포트에 보면은 거의 80% 이상, 90% 이상이 낭비된다라고 얘기했죠. 불필요한 데이터가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레이크에는 굉장한 민감 정보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 다른 원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결합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금융 정보라면 개인 정보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데, 원천에서의 암호화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데이터 레이크에서 결합을 하기 위해서 복호화된 채로 풀려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누군가는 쌓아놓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걸 쌓아놓은 것을 잊어버려서 그걸 방치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데이터를 함부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과연 지워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장 공간에 대한 낭비, 어떤 보안에 대한 문제, 더구나 기존의 DW나 마트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의 동결에 대한 어떤 비용, 이런 부분들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 뭐 AWS라든가 GCP라든가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를 이미 많이 접해져 있을 것이고, 사실상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것은 민첩성이죠. 보안도 이미 훌륭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조기업이라든가 아주 민감한 산업 도메인 같은 경우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서 뭔가 데이터를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안에 대한 문제, 민감한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온프레미스에 대한 어떤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고객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는 걸 떠나서 고객의 어떤 성향과 컴플라이언스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옵스라는 용어를 우리가 가끔씩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데브옵스라는 용어를 이미 접했듯이 데이터 옵스, ML 옵스라는 것들이 정해지는 것들이죠. 결국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옵스가 지향하는 바는 내가 어떤 프로세스의 혁신이라든가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검색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 자산을 만들어서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현업의 요건사항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상시 경쟁을 해야 되고 상시 어떤 분석에 대한 니즈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상시 변화나 어떤 현업의 요구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가 고품질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들, 그리고 조금 더 이러한 데이터들을 조금 더 오토메이션, 자동화해서 잡을 수 있는 기반만 있다면 내가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조금 더 효과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좌측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보면 내가 DW를 구성을 했어,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했어. 굉장히 많은 어떤 니즈와 분석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요구사항을 붙들어서 데이터를 설계를 하고 데이터 레이크에 데이터를 실었지만 막상 오픈되고 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여기 있지 않아.
그러면은 내가 이쪽에 대해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 쪽에 대해서 데이터를 뭔가를 옮겨주세요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주에서 3주는 굉장히 빠르겠죠. 때로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현실인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구축된 데이터 레이크에서 데이터를 검색을 하느냐 아니면 또 때로는 데이터 어떤 DWS 구성을 하느냐 아니면 원천 시스템에서 구성하느냐 일괄적으로 내가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카탈로그와 포털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시만 더워서 네. IBM이 저희의 경쟁사는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고요. 가트너 쪽에서도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급과 소비에 대한 어떤 주체들이 잘 마련돼서 그 프로세스적으로 잘 겸비가 돼야 되는 것인데 결국적으로 데이터 옵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데이터를 어떤 관리하는 조직과 소비하는 조직과 그에 대한 어떤 기반 시스템들에 대한 어떤 조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데이터, 여러 가지 협업할 수 있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DT라는 것으로 조금 더 한 발짝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옵스는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천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품질이 확보된 데이터들을 빨리 획득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들이 거치는 그 과정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클라우드라든가 각종 기술들은 하나의 기반 기술에 대한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고품질의 데이터를 위해서 최적의 방법은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것이 정답이더라. 가장 근소한 그 데이터 품질을 낼 수 있는 프레임이더라. 그리고 데이터를 빨리 찾을 수 있는 것이 데이터 카탈로그 혹은 데이터 포털이더라. 이러한 최소한 어떤 두 개의 연관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DT 쪽으로 지금 보시는 4개의 원이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좌측 상단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오라클을 비롯한 각종 RDBMS의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 데이터들을 우측 하단에 있는 데이터 분석으로 가져가겠다라고도 이제 일반적인 통로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경로가 쉽지 않죠. 그래서 좌측 상단에서 실제적으로 그럼 좌측 상단에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속에서 데이터의 어떤 프로세스, 지침, 품질, 영향 분석, 전략 각종에 있는 데이터를 자산화하는 그런 것들이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품질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측 상단에 있는 데이터 검색에 대한 기반, 여기서는 데이터 포털이나 데이터 카탈로그를 쓸 수가 있어. 그리고 나서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가공할 수 있는 그 기반, 이러한 세 가지 꼭지에서 좌측 하단에 있는 새로운 데이터 자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어떤 데이터 자산에 대한 공유 자체가 요새는 하나의 마켓 스토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4가지의 어떤 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기업 내 전략을 펴신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카탈로그 앤 포털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범용적인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의 데이터 소스, 이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카탈로깅이 되고 이 카탈로깅 데이터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마켓 스토어가 될 것이고요. 때로는 이기종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데이터 가상화. 데이터 가상화는 오늘도 보니까 데노드도 왔고요. 앵커도 대표적인 데이터 가상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셋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시적으로 내가 데이터를 선순환적으로 공급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은 데이터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고객들과 여러 가지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데이터의 공급적인 측면, 데이터의 소비적인 측면, 데이터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고민을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출발점부터 잠깐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그 공급과 소비와 활용에 대해서 고객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그들이 어떤 형태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을까를 여러 가지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용어일 건데요. 결국은 DT를 한다. 내가 프로세스 혁신을 한다. 혹은 뭔가 경쟁력 강화를 한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를 최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즉, 구성원 내부에 어느 조직이든 어느 구성원이든 내가 데이터를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과 이런 것들이 된다면 이것을 바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얘기합니다. 기업의 어떤 구성원과 조직원들이 데이터 리터러시를 극대화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경쟁력 강화라든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라든가 그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 활용에 대한 충분한 여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것이 결국은 DT의 기반이 될 것인데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안쪽에서 그러면 어디에 어떤 세 가지 꼭지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자산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프로젝트죠. 두 번째는 데이터 결합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공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자산화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타스크입니다. 결합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비용을 썼던 데이터 레이크를 떠나서 저희는 그걸 피지컬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데 데이터 가상화라는 것들을 또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보안 문제라든가 공간에 대한 비용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결합에 대한 접근, 그리고 내가 찾은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다른 부서, 다른 사람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반, 요 세 가지 꼭지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만일 머릿속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나는 고품질의 데이터들을 언제든지 내가 결합을 할 수 있고 그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공유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언제든지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고 내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업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기반을 가져갈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데이터 자산화입니다. 데이터 자산화란 뭘까? 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의 먼저의 식별입니다. 식별. 이 데이터가 맞느냐 아니냐라는 것들 문제죠. 이것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풀어드리면 데이터의 표준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테크니컬 메타데이터라든가 혹은 비즈니스 메타데이터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이해입니다. 정말 이 데이터들의 데이터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데이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개념 모델부터 해서 논리 모델, 물리 모델, 데이터, 즉 아파트의 평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평면도 없이 그 아파트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이 데이터가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 데이터의 품질입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정말 측정을 해보고 내가 개선을 해서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데이터의 오너십과 스튜어디십, 이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시고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조직이 누구인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접근하는 부분들 어떻게 접근을 할 거야 라는 그러한 타스크들이 주요 관리 항목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로 활용되는 솔루션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모델링 도구라든가 메타데이터 관리 솔루션, 품질 관리 솔루션, 어플리케이션 영향도 분석, 데이터 흐름 관리, 데이터 카탈로그 앤 포털 솔루션,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입이 되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어떤 항목이 있다고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데이터 자산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표준, 데이터의 모델, 데이터의 구조, 품질, 영향 분석, 흐름, 결합에 대한 기반, 보안, 검색들을 하나의 종합 관리로서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이런 그 기반을 통해서 하나씩 접근을 통해서 그들이 데이터 자산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만한 수많은 어떤 초대형 기업부터 지금은 작은 기업들까지 굉장히 데이터 자산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들어온 거죠. 막상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활용을 해봤더니 우리가 소위 말해서 데이터가 개판이더라. 어디서 데이터를 찾는지도 알 수가 없더라 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데이터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산화에 대한 기반들, 이렇게 아까 제가 논리적인 어떤 콘텐츠를 말씀드렸다면 시스템적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표준부터 모델, 메타데이터 관리, 품질 관리, 영향 분석, 흐름 관리, 운영 보안, 데이터 이행, 가상화, 데이터 가상화, 데이터 카탈로그 앤 포털, 이런 것들이 스택커블하게 플러그인처럼 여러분들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데이터 결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 결합에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데이터 웨어하우스든 마트든 혹은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컸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비용입니다. 근데 그 비용인데 과연 효과적으로 쓰고 있느냐라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데이터 결합에 대한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가 예를 들어서 보안 수준이 과연 강력할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금융 시스템들을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개인정보를 달고 있는 멤버십 DB와 계약 정보를 가지고 있는 뭔가 방카슈랑스 DB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DB에 대해서 뭔가 연관관계를 찾기 위해서 개인정보 멤버십 DB와 아까 방카슈랑스 DB를 데이터 레이크 일부 데이터를 옮기죠. 두 사이의 연관관계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원천에서는 굉장히 컴플라이언스적인 요건으로 굉장히 민감 정보들이 때로는 암호화되어 있고 때로는 접근 통제가 되어 있죠.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 레이크에서 뭔가를 결합을 하기 위해서 조인키가 되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라고 한다면 각각에 대해서 개인정보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가 조인키라고 한다면 데이터 레이크 쪽에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걸 복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 레이크가 기존에 RDB에 있었던 데이터만큼 DB 접근 제어라든가 암호화만큼 그렇게 되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냥 DT를 한다고 하니까 데이터 레이크에 부어야 돼. 하지만 조인해야 돼. 풀어야 돼. 실제적으로 수많은 그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아실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 레이크는 RDB만큼 강력한 접근 제어라든가 암호화 솔루션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만일 누출 사고가 생기면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데이터 결합 쪽으로는 데이터 이행이라든가 데이터의 어떤 통제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결합 비용이라든가 데이터 보안 수준, 이런 부분들을 피지컬 데이터 레이크하고 다르게 데이터 가상화라는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내가 안전하게 저비용으로 적은 공간으로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는 피지컬한 데이터 레이크를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데이터 가상화는 로지컬한 데이터 레이크를 얘기합니다. 두 개가 상반되는 개념은 아니고 때로는 보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의 사이트를 한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기업이었고요. 어느 기업들이 각 계열사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기업 그 지주사 형태 전체로 뭔가의 고객 CDP를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각 계열사들의 데이터를 모으려고 했겠죠. 처음에는 이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피지컬 데이터 레이크에서 랜딩 존과 큐레이트 DW 존과 마트 존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열사 쪽은 데이터들이 민감한데 그렇게 데이터 레이크에 넣을 수가 있어? 쉽게 데이터를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들이 했던 방법은 피지컬한 데이터 레이크 쪽에서는 자주 변경되지 않는 대용량의 데이터와 좀 민감 정보가 좀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쪽으로 몰았고요. 자주 변경되는 데이터라든가 민감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로지컬한 데이터 레이크 쪽으로 데이터 가상화 쪽으로 몰았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공간에 대한 비용들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보안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을 할 수가 있었죠. 어쨌든 이러한 피지컬 데이터 레이크와 로지컬한 데이터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콜라보되는 개념으로서 이 데이터들을 가공을 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마켓 스토어라든가 분석 환경과 같이 엮이면서 내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을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옴니사이클까지 구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분석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작업들 중에 데이터 수집부터 가장 어려운 작업들이 현업들이 특성을 파악을 하고 모델을 선택을 해서 학습을 시키고 파라미터를 튜닝을 하죠. 머신러닝에 대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파이썬이라든가 R이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그 랭귀적인 특성들도 스킬들도 배워야 되는 니즈가 있죠. 근데 막상 나는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나는 막상 영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파이썬을 배우고 내가 언제 R을 물론 요새 로코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럼 언제 배워서 내가 난 분석 알고리즘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새는 약간의 AutoML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약간 자동화해서 넘겨서 데이터들만 준비해서 내가 예측을 하거나 분류를 하는 그러한 기법들도 실제적으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결합에 대한 기반, 아까 제가 그 데이터 가상화를 통해서 로지컬한 데이터 레이크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피지컬한 데이터 레이크 기반, 뭐 온프레미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각종의 어떤 그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최적의 비용과 최적의 어떤 투자에 따라서 그런 어떤 ROI를 따져서 또 혹은 컴플라이언스를 따져서 선택에 대한 하나의 선택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제가 아까 그 데이터 가상화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세션에도 아마 이러한 그 데이터 가상화를 할 건데 조금 더 좀 상세하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DB가 하나가 있고요. X라는 DB가 있고 Y라는 DB가 있습니다. 붉은색 부분들은 민감 정보입니다. 그리고 또 파일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뭔가 결합을 하려고 해요. 한다고 했을 때, 자, 이 붉은색 부분들이 어쨌든 또 이 전체에 있는 데이터들이 첫 번째 데이터 이동에 대한 비용, 데이터 동기화에 대한 비용,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것을 구성하는 비용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뭔가 이 데이터를 결합을 하기 위해서 플레인으로 풀어버렸어요. 여기만큼 강력하지 않아요, 보안이. 풀었는데 그러면 민감 정보와 복화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왜? 조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데이터 레이크는 전통적인 어떤 DB에 대한 어떤 접근처럼 접근 이력이라든가 통제라든가 마스킹에 대한, 즉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개인들의 민감한 정보 시스템들은 저러한 어떤 접근 이력이라든가 최소한 어떤 기술적 보호 조치 기준을 마련을 해라 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데이터 활용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데이터 혹은 더 많은 데이터가 데이터 레이크에 모이는데 그것이 과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특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너도 나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을 한다고 데이터 레이크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컴플라이언스 규제와 지금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만약 유출 사고가 터져버리면 굉장히 일파만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다른 그 기업의 사례처럼 가상화 공간 쪽으로 데이터의 동기화에 대한 비용도 줄이고 공간도 줄이고 보안에 대한 부분들, 이미 데이터 가상화 기술이 실제적으로 기존의 원천 데이터의 것처럼 데이터를 접근을 통제하고 이력을 쌓고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통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안 기술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피지컬 데이터 레이크는 그냥 공간에 대한 개념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약하죠. 이 두 개를 섞어서 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가상화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개념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오라클에 대한 DB가 있고 뭐 하도비에 대한 DB들도 있고 인사 DB, 뭐 경영 지원 DB, SQL 서버, 뭐 총무부서에 CSV 파일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원천에 대한 데이터들의 어떤 형상과 동일한 거 아니면은 서로 다른 형상들을 마치 여러분들 뭐 조금 더 기술적인 얘기로 오라클의 뷰처럼 이렇게 선언을 해놓으면 이것들이 인메모리 공간에서 제어되는 공간에서 마치 DB처럼 돕니다. 인메모리 DB처럼. 그러면은 원천에 있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땡기면서 데이터들을 내가 결합을 해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굉장히 각광받는 기술이고 앞으로 굉장히 크게 될 시장입니다. 어느 사이트입니다. 어느 사이트인데 제조기업이었고요. 원천에서 내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온프레미스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하고 있었고 어떤 쪽에서는 디바이스 쪽으로 AWS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하고 있었고 어느 쪽으로는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쪽으로 GCP로 구글에서 내가 굉장히 큰 조직이겠죠. 구글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따로 나눠지면서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합칠 것이냐라는 고민을 물리적으로 합치기에는 또 다른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 각각에 쌓여지는 이 데이터들을 데이터 가상화로 다시 묶을 수가 있고 바로 손쉽게 이 가상화에서 만들어진 조합된 데이터들을 내가 카탈로그를 씌워서 전사적으로 데이터를 공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만 제공이 되면 효과적으로 데이터들을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데이터 공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공유입니다. 이미 이제 데이터 거래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뭐 마이데이터를 비롯해서 데이터 거래가 일어나고 있죠. 데이터 거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돈을 주고 더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돈을 안 주고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으로 공공 데이터 포털이 그런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종 공공기관들이 내놓고 있는 효과적인 그 데이터들을 손쉽게 내가 받아서 또 비즈니스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공공 데이터 포털이죠. 그것도 하나에 보면 데이터의 공유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이터 포털이 기업 내에서 영업부서와 세일즈 부서와 IT 부서 간의 그런 협업 구도들이 만들어진다면 내가 고품질의 데이터를 거버넌스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카탈로그를 통해서 찾아서 만들어진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내가 마켓 스토어에서 공유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모 공공 사이트에 대해서 하천 사업부가 있었고 댐 사업부가 있었습니다. 나는 요번에
낙동강에 어떤 그 댐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하천 쪽에서 지난 5년의 그 강의 가뭄 정보와 그 어떤 위치 정보와 지리 정보를 통계적인 정보를 달라라고 하는 거죠. 하천 쪽에서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5년간의 데이터들을 누적해서 만들었었고 또 향후 또 그 분석 모델로 5년간의 어떤 강수량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예측한 모델을 내놨었죠. 그래 봤더니 댐 사업부 쪽에서는 오케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댐의 크기를 여기 위치에서 이만큼을 하는 게 맞겠어 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사결정이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정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공유, 이러한 공유들이 단순하게 공유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어떤 서빙으로서 그쪽에서는 계속 데이터를 모아줘. 내가 그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API를 가져가든 뭘 가져가든 여러분들이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API 서비스를 가져가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가져가지. 그게 일종의 데이터 서빙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도 사람에 의해서도 데이터를 공유를 할 수 있겠지만 시스템 간에서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데이터의 전처리라든가 하비스트라든가 데이터의 가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미 원천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데이터 거버넌을 씌우고 나서 이 거버넌스를 내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가상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결합을 하고 결합된 데이터 혹은 전처리된 데이터들을 바로 데이터 상품, 다른 부서와 공유를 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이 데이터들은 또 누구든지 찾아서 조금 더 분석을 해서 또 새로운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또 각각의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구축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구축되어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내에 이러한 어떤 마켓 스토어라든가 데이터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굉장히 좋은 메커니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조 쪽으로 조금 더 집중적인 사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 유통, 병원, 또 학교, 제조,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서도 이러한 비즈니스 세 가지 꼭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자산화에 대한 기반, 그리고 데이터 결합에 대한 기반, 데이터 공유에 대한 기반, 이 세 가지 꼭지를 통해서 데이터 리터러시를 강화를 하는 거죠. 즉 이것이 바로 데이터에 대한 어떤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데이터를 공급과 소비를 할 수 있는 에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타스크들입니다. 이러한 타스크들이 지금 보시는 수많은 기업들,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러한 기업들이 전 산업계에서 이미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접근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의 트라이 앤 에러도 했지만은 원천적으로 내가 분석은 분석이고 그것이 DT가 아니다. 물론 그것이 DT에 대해서 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리터러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자산화, 공유, 결합에 대한 기반들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